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국제조세 과목을 강의하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 되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와, 너무 좋으네요. 저희 국세청 직원들은 이렇게 열렬한 호응을 잘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교육원에서 국제조세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세청 직원들 중에서 네, 김태희 조사가 맞습니다. 네. 신규 직원들 그리고 재직자들에게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납세자 세법 교실은요, 제가 처음 수업하는데요. 네. 음, 어떤 파트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수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성은 기본 개념 그리고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국제조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국제조세란 분야 자체가 세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일반 납세자분들께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기본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제조세에서는요, 국제적으로 과세하는 원칙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자, 원천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 과세 원칙인데요. 자, 원천지국 과세 원칙은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 원천이 있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라는 과세 원칙이고요. 거주지국 과세 원칙은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원칙을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이라 함은 그 소득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 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나 이런 구별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여기에서 원천이라는 말이 자, 국내 원천 소득. 우리가 이제 국제조세를 할 때는요, 거주자의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거주자는요. 자,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 시간을 해야 되는 파트이긴 한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주자는 여기서 국제조세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개인, 법인 두 개 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요. 법인은 내국 법인을 말합니다. 자, 거주자는요.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둘 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제조세 파트에서는요, 우리 소득세 파트에서 그리고 법인세 파트에서 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 국제조세 파트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요. 또 비거주자, 그러니까 한국의 주소나 그리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그리고 외국 법인, 이 비거주자는요, 우리 한국국세청이 국내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파트를 국제조세에서는 수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원천이라는 말이 나와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내 원천 소득이라 함은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제적인 과세 원칙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 있고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거주자인 윌슨 씨한테 배당을 줍니다. 자, 삼성전자가 윌슨 씨한테 배당을 주게 되는데요. 배당을요, 2천만 원을 줬어요. 배당을 2천만 원 줄 때 삼성전자는 영국 거주자인 윌슨 씨한테 2천만 원을 전부 다 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세를 떼고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원천세율을 15%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뭐 뒤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원천징수세율은요. 한국과 미국 간에 맺은 조세 조약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인 제한세율만큼 떼게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는요. 배당 2천만 원 줄 때요. 원천세 15%를 떼고 1,700만 원만 영국 거주자 윌슨 씨한테 송금을 하고요. 나머지 300만 원인 원천세 위돌빙 텍스트를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장소인 국내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한국에서 과세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된 국내 원천 배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요. 자, 영국인 거주자 윌슨 씨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국인 거주자 윌슨 씨는요, 영국 내에서도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영국 내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윌슨 씨는요, 미국에서 예금 이자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도 발생해요. 자, 영국 거주자 윌슨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영국 거주자 윌슨 씨니까 영국 국세청이 영국 거주자 윌슨 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자, 윌슨 씨의 소득은요, 한국에서는 배당소득, 미국에서는 이자소득, 그리고 영국 내에서는 근로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자, 거주지국에서는요, 윌슨 씨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원천지국 과세 원칙, 거주지국 과세 원칙. 이 과세 원칙은요, 전 세계적인 국세청이 이 두 가지 과세 원칙을 다 과세하는 규범으로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고 싶으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윌슨 씨가 영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했어요. 세금 신고를 했더니 영국 국세청이 자, 너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해서요.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죠. 근데 윌슨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배당 받을 때 300만 원만큼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어. 그런데 영국 국세청 너가 또 세금 배당에 대해서 또 세금 납부하라 그러면 이건 이중과세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원천지국 과세 원칙과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경합함에 따라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거주자 윌슨 씨 입장에서 한국인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영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를 하게 돼요. 자, 영국 거주자 윌슨 씨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아서 다시 김태희라고 예를 들게요. 김태희는요,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테슬라에서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요, 태희는요, 중국은행에 예금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았어요. 태희는요, 국세청에서 월급을 받죠.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해요. 자, 김태희는요, 배당, 이자,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이제 납부할 금액이 발생이 되죠. 이때 미국에 그리고 중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게 되고요. 한국국세청에서 급여를 주죠. 그 급여 줄 때 세금을 떼고 주지 않습니까? 가끔세를 떼고 주죠. 그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납부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납부세 공제, 외국 납부세 공제 이렇게 받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거주지국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납세 의무 범위를 보면요.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소득 전부에 대해서 한국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죠. 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요.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제 책 구성을 보시면은요. 제 책 구성에서 네.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수업 중간에 하면은 좀 이게 진도를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네, 제 책을 보면은 책 하단 부분에 보면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 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서 27쪽 이렇게 있는데요. 아닙니다. 조심 안 하셔도 됩니다.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27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을 나눠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책 표시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책 실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 국세 공무원들에게는 이렇게 하드카피로 나눠주는 책이고요. 이 하드카피된 책을 저희 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령정보 시스템.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면 전자도서관 발간 책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요. 자, 우리 국세청에서 발간한 여러 책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분야를 국제조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국제조세와 관련된 국세청이 발간한 여러 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들 중에서 제가 수업에 사용한 이 PPT는요. 이 책, 그러니까 여기는 이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이죠? 네, 이 책입니다. 네. 이 책 똑같은 거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나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책이니까요. 국제 주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요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요즘 좀 MZ들이나 젠 세대들은 아이패드에다 넣어서 보더라고요. 이런 책을 안 가지고 다니고 아이패드에 다 책을 저장해서 보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되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이 책도 참고를 해서 수업을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 책도 외국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 안내 이 책이고요. 이 책도 보시면 이 책 그대로 있죠? 네, 이 책 보시고 공부하면 돼요. 우리 시중에 국제조세 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비싸요. 거의 한 9만 원 상당 하고 가격대도 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이 책들이 시중에 있는 책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수업 들어보고 국제조세 뭐나 네. 국제조세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관심이 가져진다 하시면은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이 책들로 우리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이런 책들로 공부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범위는 그래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세계 소득,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 자, 마찬가지로 내국 법인의 경우도 전세계 소득,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한국국세청에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고 한국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비거주자 등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 우리 국제조사 할 때는요, 이 비거주자라고 하면은요, 외국법인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지국을 두지 않은 그런 거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인데요. 우리 국제조세 하면은 여러분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먼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과세소득 범위, 과세 대상 소득, 과세 방법, 원천 징수, 국내 사업장, 납세지, 원천 징수 세액의 납세지를 소득세법, 법인세법 안에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의 종류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국내 원천 소득의 종류는요. 국내 원천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 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열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세법은요, 국내 원천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세법 봤고요. 자, 우리 국제조세 할 때는요, 국내세법만 보는 게 아니라요, 조세조약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조약도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과세하는데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요,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서 조세조약을 해석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판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고등법원 이 판례가 고등법원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판례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판례 안에서 조세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판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국의 국내세법에 의해서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세조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다음으로 일방제약국의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권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판정한 다음 일방제약국의 국내세법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이 일방제약국의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방제약국 사이의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 및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 후 과세권이 일방제약국이나 타방제약국 또는 제약국 쌍방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약 규정을 참작하여 해당 제약국의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과세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죠. 일방제약국, 타방제약국, 이런 우리가 평소 내국세를 공부할 때 나오지 않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조세조약에 자주 나오는 조세조약에 등장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음 사례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상충했을 때 우리는 앞서 판례에서 조세조약을 먼저 적용을 한다. 네,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사실관계. 독일 회계법인의 직원인 독일 거주자 5명의 회계사가요, 한국에 입국했어요. 그래서 50일간 머무르면서 국내 법인에 회계 컨설팅 용역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회계 컨설팅 용역, 인적 용역을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국내 법인 A는요, 독일 거주자 회계사들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 원천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원천세를 떼고 줘야 되나? 안 떼고 줘야 되나? 만약에 원천세를 뗀다면 원천 징수세율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몇 프로로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 법인세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자, 국내 원천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원천세를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소득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국세법에 따라서는요, 이 독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할 때 원천세를 떼고 줘야 돼요. 만약에 용역의 대가 10억을 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 다 주면 안 되고 원천세를 떼고 줘야 되겠죠?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을 내국 세율에 따라서 떼고 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국제조세를 할 때는요, 내국세법도 봐야 되지만 조세조약도 봐야 됩니다. 조세조약이 내국세법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 간의 거래죠. 이럴 때는 한독 조세조약을 봐야 돼요. 아, 나 독일 마음에 안 들어. 나 한미 조세조약 볼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자, 거래 상대방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독조세조약을 보도록 할게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전문 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 직업적 용역은요, 우리가 딱 보면 아는 전문직이죠.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사, 회계사. 이런 용역을 보고 우리는 전문 직업적 용역, 그래서 독립적 인적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독조세조약 한번 볼게요. 일방채합국의 거주자가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자, 여기서 소득을 취득한 건 일방채합국의 거주자가 취득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일방채합국을 독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의 거주자, 독일의 회계사라고 번역을 할게요. 자, 독일의 회계사가요, 전문 직업적 용역, 회계 용역이죠. 회계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소득은요, 동거주자가, 자, 독일의 회계사가 타방 채합국 안에, 자, 일방 채합국을 우리가 독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타방은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래서 한국, 타방 채합국을 한국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한국 안에서 그 활동의 수행 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자, 이 말은 또 뭐야?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건요, 사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안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사업장이니까 국내 사업장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이라고 했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만약에 없으면은 동일방채합국에서만 과세된다. 여기서 일방 어디라고 그랬죠? 독일이라고 그랬죠? 독일에서만 과세된대요. 자, 이 규정만 봤을 때는요,
독일의 거주자가 독일의 회계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업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과세권은 독일에서만 과세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용역의 대가 10억 줄 때 원천세 한 푼도 못 빼고 10억 그대로 송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만 과세권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과세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요. 조금 더 볼게요. 동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이 말이 또 나왔네요. 위에 있는 이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말은, 자,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여기서 타방국은 어디다? 한국이다. 자, 한국에 사업장이 있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기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 말은 뭐냐? 자, 여기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있으면은요, 한국에 있는 국내 법인 A는요, 사업장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죠. 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세금 계산서 끊게 될 거고,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입니다. 자, 이 독일 회계사들이요, 독일에서도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이 독일에서 일어나는 매출까지 여기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장에 기속되는 이 사업장의 매출에 한해서만 한국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채합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채합국에 체지하는 경우, 자, 1년 중 절반 이상을 한국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머물렀다면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머물렀다면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자,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어요. 자,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한국국세청은 그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자, 183일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 183일을 초과해서 머무르면은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국세청이 과세권을 가진다.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국세청은 과세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이 경합하게 되면은 우리는 조세조약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국내세법은요. 국내 원천소득 범위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세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자, 열거되는 소득은 이렇게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거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국내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자, 국내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국외 원천소득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 자,
한국국세청은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가지고요. 거주자에 대해서는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세법에서 과세 대상이고, 그리고 또 국내세법에서 과세 대상인데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를 못하고요. 국내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면 아예 과세를 못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국내세법상 과세 대상이고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이면 국내세법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또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고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 부분에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져요. 국내 사업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세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은요, 그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한다는 말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합과세 한다는 건 세율을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내 사업장이 없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은요, 이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를 떼고 주게 돼요. 자, 원천세는 누가 떼고 주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를 떼고 주는데 이때는 원천징수 세율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져요. 이자소득 20%, 배당소득 20%, 선박대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사용소득 20% 이렇게 소득 구분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세법에서 이 원천징수 세율 또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건 뭐냐?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요.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자,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조세조약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세조약에서 있는 제한세율이 국내세법과 다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있는 제한세율을 보고 원천세를 떼야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득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비거주자 등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내국세법을 보겠죠? 국내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국내 원천 소득인가를 봅니다. 과세 가능하네. 그 다음은 조세조약상, 오타가 있네요. 조세조약상 과세가 가능한 소득인가 봅니다. 조세조약에서도 과세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한국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소득이 되겠죠. 자, 한국국세청에 신고하거나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국내에 사업장이 있냐 없냐입니다. 자, 국내 사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득이 국내 사업장이 기속되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국내 사업장 매출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종합과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국내 사업장이 개인이면은 종합소득세, 국내 사업장이 법인이면 법인세 이렇게 종합과세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국내 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이 있어도 국내 사업장의 매출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로 종결이 됩니다. 자, 분리과세 원천징수를 하게 될 텐데 이때는요. 이제 그러면은 세율을 봐야 되죠. 몇 퍼센트 떼야 되나? 이때 국내세법과 제한세율을 비교를 해서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통상 제한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을 확인해 보시고요. 제한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세를 뗀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업무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제한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자, 과세하는 방법.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는 경우와 국내 사업장에
국내사업장에 기속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국내사업장에 기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내사업장 매출이에요. 자, 국내사업장 매출이면요. 우리 국내사업장에서 아마 세금계산서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세금계산서 받을 때 원천세 떼고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고 국내사업장에 기속되면은 종합과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국내사업장의 소유자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내사업장 소유하는 그러니까 외국법인 아니면 비거주자가 자, 국내사업장의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 국내사업장의 소유자가 외국인 근데 우리 국제조회사에서 외국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국내 사업장에 기속되지 않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예를 들게요. 자, 사용료 소득. 조세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독 조세조약에서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다라고 한다면은 자, 제한세율.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세율은 20%인데요. 한독 조세 조약에서 10%다 하면은 더 적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조세 조약상 제한 세율 적용하면 되고요. 자,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세 조약을 참고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세법에 나와 있는 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세를 내면 되십니다. 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요. 조세조약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에 규정된 세율보다 더 큰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세조약의 상의 제한세율을 볼 때는요,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 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와의 조세 조약도 있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세 조약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책 뒤쪽에 제가 조세 조약을 실어놨는데요. 한미 조세 조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한번 펴주세요. 33쪽 펴시면은 한미 조세 조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미 조세 조약 제 첫 번째 제1조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미 조세 조약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세 조약은요. 왼쪽은 한글로 오른쪽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이라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다 한글과 영문으로 이렇게 왼쪽은 한글, 오른쪽은 영문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조약의 대부분 1조 내지 2조에는 그 대상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상 조세 한번 볼게요. 한미조세조약 제1조 대상조세.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까지만 되어 있어요. 주민세 표현이 없습니다. 자, 한영조세조약 한번 볼게요. 한영조세조약은요, 61쪽에 있습니다. 61쪽 같이 볼게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영조세조약이고요. 한영조세조약에는 제2조 대상조세 있습니다. 제2조 제3항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자, 한영조세조약에서는요. 주민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이 다르죠? 자,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주민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영조세조약에서는 주민세가 있어요. 자, 우리 제한세율 한번 찾아볼게요. 한미조세조약은요, 제가 전문을 다 실어놔서 뒷장으로 넘겨서 배당소득 한번 찾아볼까요? 쭉쭉 한번 넘겨서 배당소득 어디인지 한번 조세조약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쭉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어디 있을까?
조 고정사업장, 그리고 10조 해운항공운수, 11조 특수관계인, 제 12조 배당 나왔습니다. 네, 12조 배당 나왔고, 책에서는 46쪽이고, 46쪽, 그리고 4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 12조 배당. 타방채합국의 거주자가 일방채합국 내에 원칙으로 받는 배당은 양채합국에 의해서 과세될 수 있다. 자, 배당소득은요, 배당을 주는 원천지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고요. 배당소득을 받는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타방채합국의 거주자가 일방채합국 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동일방채합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국민은행이요. 영국에 있는 윌슨 씨한테 배당을 줄 때는요.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해서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세조약에 나오는 세율을 제한 세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 넘으면 안 된대요. 우리 책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몇 %였죠? 배당소득 20%였어요. 20%였는데 15% 넘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15%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자, 한미 조세 조약에서는 주민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에서 커버하는 커버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원천세 때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율이 1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몇 %가 되겠죠? 소득세의 10%, 소득할 주민세죠. 그래서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요. 소득세 등의 세율은요, 주민세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소득세율, 배당, 소득세율은 15%가 되고요. 배당에 따른 주민세율은 1.5%가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 15% 안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x 더하기 0.1x는 0.15 이렇게 해가지고 x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뭐 13점 몇 퍼센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3 땡땡 % 정도 되겠죠? 이렇게 세율이 틀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조세 조약을 볼 때는요, 꼭 적용 대상 조세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세율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세율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제한세율. 제한세율은요,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 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서 채약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제한세율, 경감세율이라고 한다. 자, 한미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세율 15%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지국에서 배당소득을 줄 때 원천세를 떼는 최고세율이 20%가 아니라 15%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세조약에 있는 세율을 보고 우리는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한다. 네, 실무에서는 제한세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한세율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제한세율의 특징은요. 순소득이 아닌 수익금액에 적용한다. 자, 우리가 이자를 10억을 줍니다. 이자를 10억을 줄 때요. 수익금액
10억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이 만약에 10%라고 하면은 1억을 떼고 나머지 9억만큼만 소득을 지급한다. 아까 앞서서 배웠던 그 지방소득세 뭐 고려해야 되지만 이제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그렇게 수익 금액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자소득, 배당소득은요, 비용이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게 이자 배당 그리고 사용료 소득이 있어요. 사용료 소득은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소득 10억 원 줄 때요, 내가 이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어, 비용을 빼고 나머지 순소득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총 수익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우리 적용하는 걸 보고 우리 제한세율이라고 하고요. 당해 조세 조약의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자, 한국과 독일 간의 거래입니다. 그럼 한독 조세 조약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조세 조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제한세율은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세율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는 조세조약이 적용하는 대상 조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포함된지 포함되지 않은지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인데요. 제한세율 적용의 배제. 첫 번째,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는데요. 자, 수익적 소유자, 이 말도요, 또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 수익적 소유자, 우리 국제조세를 할 때는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일방채납국, 타방채납국, 지금까지 좀 생소했던 용어들이었죠. 그리고 수익적 소유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국제조세할 때는 뭔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냐?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외국과 맺은 조세 조약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직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미 조세 조약 다시 배당소득 한번 볼게요. 배당소득 12조였죠. 쭉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둔둔둔둔. 음. 수익적 소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자소득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왜 안 나올까요? 한영 조세조약 볼게요. 한미 조세조약은 맺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어,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한미 조세조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네요.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식은땀이 막 흘렸어. 한미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부분 보도록 할게요. 한영 조세조약 10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요, 67페이지이고요.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일방채합국인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채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동타방채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채합국에서도 동채합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주지국 과세 원칙, 원천지국 과세 원칙 다 과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수익적 소유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수익적 소유자가 영문으로는 beneficial owner입니다. 이 beneficial owner를 번역을 수익적 소유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영어가 조금 더 와닿죠? 실질적으로 소득이 기속되는 자를 우리는 수익적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서는요, 국제조세에서 이제 전문가 과정에 들어갈 때는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뭐 실질적인 기속자, 수익적 소유자, 이걸 그때는 구분하긴 하는데 우리는 초심자 과정이니까요.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을 수익적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조세조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한세율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고정사업장에 기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고정사업장 이 단어도요. 또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이 고정사업장은요.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고 합니다. permanent establishment를 이제 이렇게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요. 우리 국조법에서는 이 고정사업장을요. 국내사업장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요. P이다. permanent establishment 약어인 P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제한세율 적용 안 하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해야 되니까요. 또 어떨 때 적용을 안 하냐? 제한세율 신청을 안 했어요. 제한세율을 적용해 주세요 하고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해야 원천징수 의무자는 너는 어느 나라의 거주자이구나. 너는 미국의 거주자이구나. 라고 봤을 때 한미조세조야. 너 영국의 거주자네? 한영조세조야. 자, 조세조약에 따라서 적용하는 조세가 틀려지고 원천징수세율이 틀려지죠? 제한세율이 틀려지죠? 그래서 제한세율 신청 안 해버리면 어느 나라 조세조약 적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세율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 기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세율 적용을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벌써 52분이 돼버렸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희 한 10분 쉬고, 네, 10분 후에 다시 두 번째 시간 진도를 나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래서 고정사업장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뵙겠습니다.